하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소식입니다. 자, 지금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불이 너무 어둡나요? 네, 불을 좀 켜볼까요? 네, 불 다시 켰습니다. 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일주일 전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아슬아슬 감옥 문 앞에서 아슬아슬 살아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영장 기각된 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한 행위들, 그러니까 박성재가 구속 사유로 박성재 행위 중에 구속 사유로 지금 기재된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판단했느냐? 그게 내란에 관여한 것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불법이라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거는 충분하나 불법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박성재가 한 행위, 이게 불법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박성재가 그 내란의 밤에 법무부 각 직원들, 주요 직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긴급회의를 열죠. 그러면서 계엄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그거. 그 다음에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출국 금지 지시를 합니다. 교정본부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비어있는 깜방이 몇 개인지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면은 누가 보더라도 계엄의 수행을 위해서, 계엄의 실행을 위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계엄이 불법이었다고요. 위헌이었다고요.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위헌인지 몰랐다, 불법인지 모르고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아니, 뭐 회의 연거하며 출국 금지 뭐 조치한 거 하며 그리고 교도소에 남아있는 빈 감방 산거하며 그게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성재 영장은 기각한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은 살인자한테 칼을 팔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칼이 어디에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칼을 팔면은 그것은 살인의 공범이거나 살인 방조범이 됩니다. 근데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당시 계엄이 얼마나 불법적인지도 알고 있고 그것이 위헌이라는 것도 알아서요. 그런데도 그 불법적인 계엄에 찬성한, 그 계엄을 수행하는, 그 계엄에 동조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살인이 일어날 걸 알고 살인에 쓴다는 걸 알고 칼을 판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살인자가 칼을 샀어요. 그런데 칼을 판 사람은 살인자가 칼로 사람을 죽일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랬으면 그 칼 판 사람 유죄, 무죄? 유죄죠. 당연히 나쁜 놈이잖아. 그런데 중앙지법 영장판사들 뭐라고? 무죄라는 거예요, 이게. 에? 무죄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그 정재호 부장인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판결을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 영장이 이번에 재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성재의 혐의는 거의 확실해요. 따라서 뭐만 확인하면 된다? 박성재가 불법이라는 거를, 박성재의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조은석 특검이 바로 다음 주에 이 박성재 영장을 다시 청구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박성재 영장에 조은석 특검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아니, 명운을 걸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거는요, 조은석 특검은 이번에 또 박성재 영장이 기각되면은 특단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 특단의 조치가 뜻밖의 초강수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네요. 아무튼 박성재 영장 다음 주에 재청구가 되는데, 바로 이 박성재 영장 재청구에 조은석 특검이 자신들의 명운을 걸었다. 요 얘기를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야, 이거 참, 아니, 명운을 걸어야지 뭐, 그죠? 어제부터 이 내란 특검의 발걸음이 무척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내란 특검이 박성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동시에 이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울구치소에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는요, 이 내란의 밤에 박성재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비어있는 깜방이 몇 개나 되는지, 따라서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직접 보고를 한 데가 바로 서울구치소였어요. 따라서 그날 밤에 서울구치소에서 출근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깜방이 얼마나 비었는지 확인하려고. 예, 그 사람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리고 박성재를 직접 소환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박성재가 지금 오늘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세 번째 출석입니다. 맨 처음 한번 출석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출석을 하죠. 왜 그래가지고 현관으로 가네, 지하 주차장으로 가네, 실랭이를 벌였다는 바로 그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그 과정을 거쳐서 박성재가 오늘 또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출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법무부를 압수수색합니다.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박성재가 그날 밤, 내란의 밤, 그날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더 촘촘히 알겠다는 것이고, 관련된 서류나 지시사항을 촘촘히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법무부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 사이에 쪽지, 인터넷으로 쪽지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인터넷으로 쪽지 같은 거, 그러니까 카톡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막 주고받고 합니다. 이 카톡을 어떤 사람이 어떤 카톡을 보냈는지만 확인해도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오늘 압수수색,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인 거죠. 그래서 특정인의 이 당시 기록들, 채팅 기록이라든지 쪽지, 오간 기록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역시 박성재 영장을 치기 위해서 법무부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아주 쇼킹한 보도가 나오죠. 개업날 가석방 팀이 움직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박성재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구속이 될 수 있는 추가 정황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석방 팀이 움직였다. 그러니까 개업날 지금까지는 첫 번째 법무부 주요 간부들이 움직였고, 두 번째 출입국 본부, 출입국 외국인 본부, 여기에서 출국 금지 팀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교정본부에서 구치시설, 구금시설 실무자가 지금 구치소에 자리가 몇 개가 비었는지 확인했었고, 그랬는데 그와 별개로 가석방 팀도 움직였다. 네 팀이 움직인 거예요. 그죠? 자, 앞에 거는 무슨 의미인지 다 알겠어. 회의를 열어가지고 후속 조치 지시하려고 한 거고, 출국 금지시켜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주요 정치인들이 외국으로 망명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치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석방 팀은 왜 움직인 거죠? 누굴 석방해 주려고? 이게 내란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예. 저는 이게 내란하고 아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가석방 팀이 움직였다라는 정황을 확보한 것이 특검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또 다른 단서, 박성재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JTBC 단독이라고 하는데요. 가석방을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 사람들이 출근을 해가지고 누구를 석방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가석방 팀이 계엄날에 움직였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가석방 팀 움직이는 게 계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혹시 전시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아십니까? 전시 가석방. 전시 혹은 계엄 상황에서 경미한 범죄자, 경범죄자들을 석방해 주는 제도가 전시 가석방 제도입니다. 이거는요, 각 군의 각급 부대에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시 임무 수행 절차, 전시 작전 수행 절차, 하여튼 전시 작전 계획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항상 거기 뭐가 있냐면은 계엄 상황에서 경미한 범죄자들을 석방시켜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요. 경미한 범죄자를 왜 풀어주는 거지? 전시나 계엄이면은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이 위급한 상황에 범죄자들을 왜 풀어줘요? 왜 풀어주지? 풀어줄 이유가 있어요. 자, 왜 풀어주느냐? 전시나 계엄 상황에서 구금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전시나 계엄이 되면은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잖아. 비상사태 상황에서 구금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거기 죄수들 붙잡아 두는데 인력을 써야 돼? 그 인력 딴 데 좀 쓰면 안 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아, 구금시설을 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석방시켜준 사람 다 석방시켜버려가지고, 구금시설에서 사용되는 자원이나 인력을 다른 데로 옮겨 쓰자. 이겁니다. 이게 이제 전시 가석방 제도의 취지예요. 또, 적이나 소요 군중이 뭐 교도소나 구치소를 점거했을 때, 그 뒷감당 어떻게 할 거야? 특히, 뭐 외적이나 북한군이 그 교도소를 접수했다면 어떻게 할 거야? 골 때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범죄자는 딴 데로 모으고 경범죄자는 풀어주는 이런 걸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제도가 전시 가석방 제도인 거예요.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구치소를 운영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자원과 인력을 다른 데로 돌려서 이 국가 비상사태에 적극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자. 두 번째, 중범죄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구치소나 이런 교도소들이 적의 수중에 떨어졌을 때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애시당초에 풀어줄 만한 사람은 일찍 풀어주고 중범죄자는 보다 안전한 곳으로 짱박아두자 뭐 이런 거죠. 네, 아무튼 이게 전시 가석방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순기능을 얘기한 거고요. 사실은 부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계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도 좋게 선포된 적이 없죠. 앞으로도 계엄이 좋게 선포될 가능성은 매우 드뭅니다. 자, 계엄이 안 좋게 선포될 경우 뭐 합니까? 예. 정치적인 반대파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구금, 이거를 들어서 예비 검속이라고 하죠. 예비 검속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또는 전쟁이 임박하게 되면은 전쟁 수행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또 대대적으로 예비 검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북한하고 전쟁이 난다 그러면 저는 예비 검속으로 붙잡혀 가는 거지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예비 검속을 하게 되면은 구치소에 자리가 부족하겠지. 그러니까 구치소에 자리가 부족하면은 경범죄자들은 그냥 내보내고 저 같은 사람 그 자리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된다? 가석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가석방 팀이 움직인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가석방 팀 같은 경우는 뭐? 계엄을 위한 준비를 했었다라는 거죠. 아니, 계엄의 집행을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법무부는 그날 밤에 계엄 준비를 착착착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박성재는 12월 3일 그리고 12월 4일 새벽 이 시간 사이에 그 두세 시간 사이에 계엄의 수행, 계엄의 집행을 착착착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석방, 야, 감옥에 있는 애들 중에서 잔챙이들 빨리 풀어줘. 그리고 그 감옥에 빈자리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야, 이재명 잡아놓고 한동훈 잡아놓고 해. 장용진 잡아놓고 해.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야, 이 새끼들 국외로 도망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야, 저 인천공항에서 체크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무사나 방첩사나 정보사에서 잡아올 사람을 잡아오게 되면은 법무부가 구금을 하는 그런 일들을 착착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성재는 그날 밤에 그러니까 결국에 계엄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야. 계엄이 해제됐든지 어쨌든 간에 계엄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박성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거는 정치인 체포 등 여러 가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내란의 밤, 그날 밤 박성재는 정치인 체포라든지 또는 윤석열의 여러 가지 난동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노상원이가 정치인들 잡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얘는 구치소 몇 명이나 수용 가능한지 조사해보라고 지시를 한 거기도 한 거고 가석방 팀도 움직인 거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던 겁니다. 구치소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건 뭐예요? 정치인 체포 이게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우원식, 기타 등등 뭐 장용진까지 지금 저기 이경 대변인 와 있는데 이경까지 잡아 넣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를 미리 알지 않고서 이날 밤에 이렇게 착착착착 할 수 있었을까요? 박성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나는 아무 일도 못했다. 근데 아무 일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무 일 했네. 많은 일을 했네. 박성재는 아무 일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반대도 못했다고 했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반대도 못한 새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전화해가지고 간부들 다 소집. 야, 공항 막아. 야, 교도소 열어놔. 교도소 빈자리 없어? 야, 잔챙이들 빨리 풀어줘.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에? 이렇게 누가 합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박성재는 내란이 불법이다. 아니, 계엄이 불법이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지. 왜? 법무부 장관이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갑자기 알았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 정도면 이게 위헌이고 불법이라는 거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박성재는 그날 밤 양복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메모도 합니다. 윤석열한테 뭐 이렇게 뭐 서류를 건네주기도 해요. 어쨌거나 박성재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으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하고 검찰총장한테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출국 금지팀이 작동이 되고 구치소에 수용 여력이 확인됐으며 추가 수용을 확보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정신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했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박성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지. 박성재는 이날 계엄을 집행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있은 뒤에 계엄 집행에 나섰던 거고, 계엄 집행을 위해서 착착착착 준비를 했던 거예요. 따라서 박성재는 내란 주요 종사가 맞습니다. 박성재가 혐의라든지 증거인멸 모두 다 사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왜? 박성재가 그날 밤에 내란에 가담했다는 건 이제 확인됐죠. 뿐만 아니라 박성재는 지금까지 거짓말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뭐라고? 에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었다 라고 박성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죠. 혐의도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구속되는 게 당연해요. 문제는 뭐? 박성재는요, 조이대와 싱크로율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조이대와 싱크로율이 높다? 즉 박성재가 구속이 되면은 조희대도 구속이 돼야 돼, 논리상. 어떻게 보면은 중앙지법 영장 판사들이 왜 박성재 영장을 발부 안 해줬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조희대 때문이야. 박성재 영장을 발부해 주잖아요. 그러면 조희대도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박성재 영장을 발부 안 해야지 조희대 영장도 발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성재를 살리고 싶었다기보다 조희대를 살리기 위해서 영장 발부를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사법부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 소집. 이게 12월 4일 0시 20분이죠. 그래서 행정처 간부들이 규정을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군사법원으로 재판권을 넘기는 이런 계획들, 이런 일들을 시행을 해요. 이거 역시도 계엄을 수행하고 집행해 준 거잖아요. 박성재가 한 것과 똑같아. 둘 다 법조인이야. 더군다나 대법원장은 뭐라고요? 저스티스라고 그랬죠. 제가 영어로. 치프 저스티스라고. 대장의 정의 대장. 그런데 치프 저스티스가 그날 밤에 계엄을 수행하려고 그랬어. 군사법원에 재판권을 떠넘기려고 그랬어. 이거 내란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그날 밤에 출국 금지시키고 구치소 남아있는 감방 확인하고 이거 한 것과 재판을 군사법원에 넘긴 것과 뭐가 달라요? 같은 맥락이지. 아래 이게 더 심각하지. 그러니까 박성재가 구속된다면은 조희대도 구속이 되는 게 맞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박성재가 한 일이 불법은 아니잖아. 요렇게 나온 거예요. 조희대가 한 게 불법은 아니잖아. 회의점 열었다고. 요렇게 된 거야. 이게 불법이고 합법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 계엄의 수행이잖아요. 내란의 주요 업무 종사한 거 아닙니까? 계엄을 수행한 거라고 그랬는데 불법 아니잖아. 계획의 연계 뭐 불법이야? 가석방팀 움직이는 거 불법은 아니잖아. 구치소 빈자리 확인한 거 불법 아니잖아. 요게 문제가 아니죠. 제가 앞서서 비유를 드렸습니다. 살인자한테 칼을 팔았다고. 칼을 판 게 불법 아니잖아 라고 하면 안 되죠. 살인자가 살인을 벌일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칼을 팔았다면 이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칼을 판 사람이 누구야? 여기서는 조희대라는 대법원장하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야. 법무부 장관을요, 영어로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The Secretary of Justice예요. Justice. 정의를 담당하는 장관이라고. 또 미국 어디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The Attorney of Justice. 정의의 대리인. Justice라고 얘도 Justice. 대법관도 Justice고 Justice Secretary고, 이 저스티스들이 이렇게 일을 했다고요. 그 내란의 밤에 내란을 동조하고 내란을 집행했다고. 이게
살인자한테 칼을 판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죠? 칼 판 놈도 감옥에 가야겠네? 적어도 방조범 아니면 공범. 여기서는 공범이 맞겠죠?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박성재가 구속되면은 조이대도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판사들이 박성재를 구속을 시킬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조은석 특검이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은석 특검이 박성재를 골인 시켜야지 앞으로 쭉쭉쭉쭉 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골인 못 시키죠. 끝나는 여기서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주저앉아야 돼요. 그러니 조은석 특검은 뭐 하겠어요? 여기에 명운을 걸 수밖에 없는 거야. 앞으로 한 며칠 사이에 조은석 특검 아주 가열차게 언론 플레이를 할 겁니다. 이 가열찬 언론 플레이, 제가 조은석 특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도와줄 생각이에요. 조은석 특검이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박성재를 골인 시키고 더 나아가서 김주현, 조이대까지 골인 시켜야 되죠. 예. 우리가 지금 조이대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이대 탄핵에 앞서서 조이대에 대한 소환 조사를 특검에서 했다. 와, 요것만 해도 쇼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 박성재를 골인 시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 그러니 조은석 특검이 여기에 명운을 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저스티스란 말을 쓰니까 여러분들 다 흥분하셨어. 한번 찾아보세요. 대법관은 저스티스예요. 대법원장은 치프 저스티스예요. 저스티스 대빵. 법무부 장관 세크러터리 오브 저스티스. 심지어 뭐라고요? 어토니 오브 저스티스. 정의의 대리인이래. 아우 씨발 진짜 열받네. 근데 그런 새끼들이 뭐 내란에 가담을 해가지고 뭐 아이고 씨 뭐 군사법원에 재판 갖다 바치고 뭐 그 정치인들 망명할까봐 공항 폐쇄하고 감옥에 지금 자리 몇 개나 비 있는가 그 빈자리 세고 아이고 참 저스티스 하네 진짜. 아이고 씨 진짜. 예, 참 저스티스가 너무 날아와가지고 고생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예.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도 늦었고 얘기하다 보니 말도 좀 길어지고 있죠.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